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기회의 시그널을 찾아내는 부자 전략가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락장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칙과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으로는 실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원칙을 한 단계 발전시켜 감정에 휘둘리는 시장 참여자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 투자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완벽히 재해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게 될 하나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길이가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000자가 넘는 텍스트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은 안개처럼 불확실한 시장을 한 걸음 떨어져 명확하게 관망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분석가의 눈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좋은 물건을 찾는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라는 괴물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대상인 공포 그 자체를 먼저 해보여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철근과 시멘트가 아니라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입니다. 행동경제학의 몇 가지 개념으로 이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1,0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2022년 하반기 언론에서 연일 영끌 쪽의 비명을 보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시세보다 수천만 원,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집을 던졌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더 큰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발버둥이었습니다. 이 손실 회피 편향은 또 다른 심리적 함정과 연결됩니다. 바로 군중 심리와 정보의 폭포 효과입니다. 2021년 상승장 막바지에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옆집 김 과장이 친구 박 대리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소위 말하는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이 생겨납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은 앞선 사람들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하게 되고 이것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가격을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밀어올립니다. 하락기에는 이 흐름이 정확히 반대로 작용하여 모두가 팔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은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 집단적 심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매매 수급 지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심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지면 시장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말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는 60대까지 추락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증명된 명백한 집단적 공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데이터를 믿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조용히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시장의 하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이 본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투자의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시장의 다음 행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숲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적인 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투자 수요가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것이 변수는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바로 통화량을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돈을 풀면 그 돈은 결국 돌고 돌아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같은 세금 정책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변수입니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발표하는지 그 변화를 읽는 것은 사이클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숲을 봤다면 이제는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바로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핵심은 수급,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 같은 프롭테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향후 2년간 입주 물량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의 소득이나 인구 같은 수요는 일정한데 새 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아무리 것이 경제가 좋아도 가격이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미시 변수는 전세가율입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이 지표는 부동산의 실수요 가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 매매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은 매매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튼튼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이 강해진다는 신호로 하락의 끝과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행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다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몇 달간 월 평균 1000건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4000건으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얼어붙었던 시장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그것이 변수로 시장의 큰 계절, 즉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판단하고 미시 변수로 내가 사냥할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승률을 높이는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정도로만 이해하면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현금이 제공하는 진짜 가치는 금융용어로 말하는 비대칭적 기회와 옵션의 독점에 있습니다. 비대칭적 기회란 손실은 제한적인데 이익은 매우 클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말합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위험, 즉 손실은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이익의 크기는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옵션의 독점입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 현금 보유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독점하게 됩니다. 시장이 더 하락할 것 같으면 기다릴 수 있는 옵션, 좋은 급매물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골라 잡을 수 있는 옵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감하게 협상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경험했던 실제 협상 사례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마음에 드는 아파트 급매물이 시세보다 1억 원 낮은 10억에 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한 현금을 준비해 집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사장님,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3팀이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해서 빨라야 한두 달 뒤에나 잔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 모든 잔금을 현금으로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야 하는 자금 계획이 있으실 텐데 확실하게 2달을 기다리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제가 제공하는 이 확실성의 가치를 생각해서 여기서 딱 2천만 원만 더 조정해 주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주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저는 9억 8천만 원에 그 집을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할인받은 2천만 원은 단순히 돈의 힘이 아니라 현금이 제공하는 시간과 확실성이라는 강력한 옵션의 가치였습니다. 자, 100마디 이론보다 한 번의 실전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의 A 아파트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정량 분석, 즉 숫자로 그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부동산 앱을 켭니다. A 아파트의 과거 5년간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합니다. 최고점은 얼마였고 현재 호가는 최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는가. 예를 들어 최고가가 15억이었는데 현재 호가가 12억이라면 약 20% 정도 조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의 비슷한 연식과 평형의 이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합니다. 유독 A 아파트만 더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을 계산합니다. 현재 매매호가 12억 원, 전세호가 7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약 58%입니다. 이 지역의 과거 평균 전세가율이 65%였다면 아직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성 분석입니다. 이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지도를 켭니다. A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즉 초역세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향후 이 지역을 통과할 GTX 노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소위 학군의 질은 어떤지, 학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평가를 확인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공원 같은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삶의 질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용적률은 얼마이고 준공 연도는 언제인가. 당장의 가치뿐만 아니라 20년 뒤의 가치까지 상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책 분석, 즉 규제의 영향력을 읽는 것입니다. 현재 DSR 규제해서 나의 소득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은행 앱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또한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향후 매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곧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을 거치고 나면 A 아파트에 대한 막연한 느낌은 사라집니다. 대신 현재 20% 조정받았으나 전세가율이 낮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 DX 호재가 있어 장기적 가치는 높지만 현재 DSR 규제로는 나의 대출 한도가 부족하다는 식의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존버, 즉 존중하며 버티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버티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일 뿐입니다. 프로는 버티더라도 계획적으로 버팁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마진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분석을 통해 판단한 이 아파트의 내재 가치가 14억인데 시장 공포로 인해 10억에 살 수 있다면 그 차액인 4억 원이 바로 나의 안전마진입니다. 이 안전마진이 클수록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나의 투자는 훨씬 안전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 더 오른다면 나는 월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있는가? 이 냉정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투자는 당신에게 기회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풀구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매수하는 순간이 아니라 매도하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진입하기 전에 언제, 어떤 조건에서 빠져나올지를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아파트를 매입 후 1차적으로 전세가율이 70%에 도달하면 매도를 고려한다. 또는 GTX 노선 개통 1년 전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실현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있어야 시장이 다시 뜨거워져 모두가 환호할 때 이성을 잃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투자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장을 읽는 법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만들어줄 나만의 투자 시스템 구축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투자 원칙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워드 파일을 열고 당신의 투자 원칙을 직접 문장으로 작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나는 전세가율 65% 이하의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는다. 드레니에 나는 반드시 3개 이상의 아파트를 비교 분석한 후에만 최종 결정을 내린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선언문은 앞으로 당신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줄 단단한 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여십시오. 당신이 관심 있는 지역 3곳을 정하고 각 지역별로 매매가 추이, 전세가 추이, 전세가율, 월간 매매 거래량, 향후 2년 입주 물량을 매주 또는 매월 업데이트하는 자신만의 데이터 시트를 만드십시오. 숫자의 흐름을 내 눈으로 직접 시각화하여 추적하면 막연한 감정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채널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 소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의 R1 사이트, 그리고 아실 호갱노노, 부동산 지인과 같은 몇몇 유용한 프로테크 기업의 데이터, 마지막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소수의 전문가 채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동산 관련 뉴스 기사나 자극적인 커뮤니티 글을 의도적으로 끊으십시오. 정보의 과잉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관심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3곳 이상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쌓으십시오. 데이터가 알려주지 못하는 현장의 미묘한 분위기와 진짜 급매물 정보는 결국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옵니다. 좋은 중개사는 당신의 훌륭한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완성된 프레임워크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언론의 헤드라인에 가슴이 철렁하고 옆집 사람의 투자 성공에 조바심을 내는 감정적 시장 참여자가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으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거시와 미시 데이터로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며 경량과 정성 분석으로 자산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명확한 리스크 관리 계획과 출구 전략을 가진 이성적 관찰자이자 준비된 분석가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한 수정 구슬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잘 짜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시스템을 지금 바로 구축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